완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제 원고를 읽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곽희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문은 크게 두 사항으로 나눠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현존하는 유물들이 특히 자기 재질의 뿔잔이 한 10점 정도 있는데 그게 과연 왕실용, 기명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분청사기 뿔잔의 경우는 좀 그 품질에서 떨어지는 예도 있기는 하지만 청자나 그리고 특히 백자 뿔잔의 경우는 그 가늠모의 받침을 사용해서 제작한 그 관여선 백자들과 그 품질에 있어서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지금 전해지고 있는 유물 자체가 매우 극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작되었던 수령 자체도 극소하고 특수 의례기였던 만큼 그 분명히 이제 왕실용이나 왕실과 관련돼서 사용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치와 괭의 차이, 그에 앞서서 선생님이 이제 향사례에서의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그 발표문에 각주에는 달았는데, 이제 향사례의 경우는 실제 그 의식에 대한 기록에는 치를 분명히 쓰는 것으로 나오는데, 제 생각에도 향사례의 경우는 치라고 분명히 나오지만 실제 발표에서 다루었던 그런 뿔잔을 대사례에서 쓰였던 것과 똑같은 뿔잔을 썼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방 백자를 제작한 가마들에서 이 그 뿔잔으로 볼 수 있을 만한 단편이나 이런 것들도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달랐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치와 갱의 차이는 사실 그 모호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부분이 괭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치는 그 의기 기록에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만 뿔로 만든 뿔 모양의 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특정한 형태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고 그래서 이해하기가 쉬운데, 괭 같은 경우는 고대의 기록에는 분명히 무소뿔로 만든 잔이라고 나오지만 실제 중국에서의 그 자료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특히 상주시대의 청동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치나 특히 괭이라고 부르는 기종은 저희가 알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무소뿔의 형태를 특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소뿔 모양의 잔을 괭이라고 칭했을 수도 있지만 이후에 용량이 큰 술잔에 대한 지칭으로 괭이 사용되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그러니까 재질에 상관없이 조형에 상관없이 큰 술잔들을 괭으로 지칭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의 이제 그러한 인식이나 용례가 우리나라에도 전해졌고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그 기록으로 볼 때도 어떤 특정한 형태나 특정한 재질의 잔이라기보다는 큰 술잔을 괭으로 지칭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록에서 보면 거괭 또는 심괭이라는 그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크고 또는 속이 깊은 술잔을 큰 술잔을 괭이라고 지칭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기록으로 볼 때 특히 조선시대에는 그 벌주와 관련된 기록에서 특히 왕실에서는 그 옥으로 만든 클 술잔을 벌주잔으로 썼다라는 그런 용례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왕실의 경우에는 그 옥잔 중에서 큰 잔의 경우가 괭으로 불렸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마지막 그 질문으로 생각되는 것이 재질에 따른 그 용례나 위상의 차이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왕실기명은 재질에 따라 위상의 차이가 존재하고 또 재질에 따른 용례의 차이가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사실 뿔잔의 경우는 현존하는 유물 자체가 매우 적고 사실 관련 기록들도 엄청 많은 편이 아닙니다. 발표에서도 언급됐듯이 용례 자체도 매우 제한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차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영조대의 그 대사의 의계나 그런 것들로 본다면은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그 기록이 하나 있는데요. 육전조례의 규장각 총례 부분에 보면 영조가 계년의 대사례를 치른 후에 규장각에 은치,
즉 은으로 만든 칠을 하사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직접 어제를 해서 그 어제시가 안쪽에 쓰여져 있는 은칠을 하사했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실로 본다면 그 의뢰기로서 솥불 재질의 그 뿔잔을 대사래에 쓴 거는 고래를 따라서 그렇게 썼던 것이고, 왕이 사사로이 그 중요한 기관의 하사품으로 내릴 때에는 은으로 만든 칠을 썼다라는 사실로 볼 때, 뿔잔의 경우는 재질에 따른 어떤 위상의 차이라기보다는 그 쓰임에 따라 재질을 달리 사용했던 그러한 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정도로 답변이 네.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윤효정 선생님 답변에 대해서 혹시 간단히 곽기원 선생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 근거해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요. 예, 앞으로도 이런 특수 기명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된다면 저희 이제 박물관이라든지 왕실 연구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윤전영 선생님 발표에 대한 곽기원 선생님의 질의와 또 그 답변까지 다시 다 들어보았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순서대로 그 질의를 전부 듣고요. 한 바퀴 돈 다음에 혹시 지금 이 안에 계신 선생님들의 추가 질의가 조금 있을 수 있고, 또 실시간으로 지금 질문해 주신 분도 있는데요. 한두 분 정도 추가로 받고 이렇게 해서 한번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한혜선 선생님 발표 17세기 의궤 속 화원이 사용한 백자의 종류와 지급 방식이라는 그 발표에 대해서는 박정민 교수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정민 선생님은 그 한국 도자사, 특히 조선시대 백자를 주로 전공하고 계시고 현재 명지대학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과거에 그 명문백자 연구라든가 특히 이쪽 부분에 집중하고 계시고, 특히 발굴도 한양 도성 안에 있는 많은 유적들의 발굴을 많이 담당하셨었기 때문에 특히 아마 이 주제에 대해서 상세한 여러 관심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되는데요. 박정민 선생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정민입니다. 오늘 이제 한혜선 선생님의 발표, 17세기 의궤 속 화원이 사용한 백자의 종류와 지급 방식이라는 발표를 통해서요, 17세기 각종 왕실 행사를 위해 화원들이 사용했던 백자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반상기나 의례기 이외에 장인들의 제작 도구로도 사용된 관여 백자를 문헌을 통해 발표본 고찰이라 하겠습니다. 발표는 조선 후기 도자사 연구의 대상 확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를 가짐과 동시에 실제 유물과 문헌 기록에 등장하는 그릇의 명칭을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 것인지를 고심하게 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발표가 포괄하는 논점들은 차후 추가 연구를 통해서 구체화될 것이며, 오늘은 그 초석을 마련하는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 지금 당장 어떤 문헌 속의 명칭에 부합하는 그릇을 딱 선명하게 연결해달라는 취지의 질의는 좀 드리기 어려울 겁니다. 조선시대 관요에서 만든 반상기가 음식물을 담는 그릇 이외에 다른 용도로도 활용되었을 가능성은 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발표 내용에 어떤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발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발표자께서 조선 후기 왕실 행사에 필요한 물품과 비용 조달 방식이 17세기 동안 유사한 방식으로 또 유지되었으며 그 이후로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선행 연구를 기준으로 연구의 범위를 17세기로 한정해 주셨습니다. 이 17세기 왕실 행사용의 어떤 물품, 비용과 물품 조달 방식의 특징을 17세기 말 이후와 비교해서 간략히 좀 보완 설명을 해주신다면 오늘 발표가 17세기 상황에 집중한 이유를 보다 좀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도 그렇고 그전에도 이제 여러 연구들 같은 경우를 보면
그릇의 기종 명칭 앞에 사나 자 아니면 토도 일종의 뭐 상,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말이나 18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 앞에 뭐 중국을 의미하는 당 아니면 외, 일본을 의미하는 뭐 이런 기종 앞에 자리하는 구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구분은 주로 어떤 원료나 번조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가시적이고 또한 상대적인 품질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당장 어떤 선명한 차이를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는 있겠으나 저를 포함한 다른 여러 이제 함께 도저서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부분이므로 발표자께서 이 각 구분의 기준이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하신 바가 있다면 또 그것들을 좀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 연구자들의 공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발표자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화원의 세부 임무에 따라서 제공된 그릇의 기종별 수량에 차이가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화원의 임무가 어떤 공예품의 채색이냐 아니면 이 그림의 제작이냐에 따라서 활용하는 안료의 종류나 아니면 액상화 정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 화원의 임무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그릇이 다른 어떤 수량의 차이로 제공되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혹시 발표자께서 살펴보신 부분들 가운데 질의자의 의문과 관련한 내용이 있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은 질문은 아니고 자료 공유입니다. 발표자께서 아마 이미 파악하셨을 자료일 건데요. 이번 발표와 연계해서 실제 안료를 담았던 백자편들의 출토 사례가 있어서요. 이 독립문 지금 서대문 형무소 맞은편에 있는 무학 2구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제가 그 전에 이제 저희 연구팀과 함께 발굴 조사하는 과정에 조선 말에서 일제 강점기에 해당하는 이런 이제 발 접시들에서 그 내저면에 여러 이제 안료들이 남아있는 파편들이 있었는데요. 출토된 바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차후에 함께 고민해 볼 부분인 듯 하여 마지막에 이제 제 질문 말미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가지의 큰 질문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굉장히 소중한 보완할 수 있는 발표를 자료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선생님 질의에 대해서 한혜선 선생님 그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오늘 토론에 응해주신 박정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무학 2구역에서 출토된 그 안료가 묻은 백자의 그 실제 사례는 제가 이제 추후에 이 발표문을 이제 논문으로 발전시킬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민 선생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질문별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논문에서 이제 17세기 상황에 집중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 주셨습니다. 이번 발표는 17세기에 간행된 의궤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는데요. 기존의 그 왕실 행사 등을 담당하는 그 임시기구인 도감을 분석한 그런 연구에 따르면 17세기에는 양난을 겪으면서 그 왕실 행사에 필요한 뭐 자재와 현물을 담당 관사에서 조달을 받긴 하지만 상황이 혼란했기 때문에 평시서 등을 활용해서 시장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국정이 안정화되기 시작한 17세기 후반 말부터 18세기 사이에는 도감 체제가 이제 완비가 되고 각 현물을 담당하는 관사가 직접 조달을 받는 경우로 이제 이렇게 좀 정착이 되어서 17세기의 상황과 17세기 말에서 이제 18세기까지가 안정화된 시기가 약간 그 현물 조달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이제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가 되면 다시 이제 도감 자체가 축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냥 현물을 사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도감 체제 전체의 큰 틀에서 본 것이고요. 백자의 조달은 다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의궤가 조선 후기 사홍원과
그 사원에서 관리했던 백자의 양상을 좀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이건 도감체제 전체의 양상과 백자의 그 양상은 조금 디테일한 부분들은 또 앞으로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 자, 뭐 상, 토, 도, 뭐 이렇게 그 기물 앞쪽에 그 붙은 용어, 명칭,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도자사 연구자들의 풀기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의계 기록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토와 도는 도기를 지칭하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와로, 도동에, 도소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토와 도가 도기를 지칭하는 건 확실한데 여기에서 토와 도가 또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크게 구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도기질로 만든 것들은 토를 붙이기도 하고 도를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사용했던 것 같고요. 백자는 박정민 선생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 자, 상 뭐 이런 그 명칭을 붙이는데 이 가운데서 상은 의계에서 장인들에게 지급되는 뭐 작업도구이거나 잔물로 사용한 것일 경우에 주로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런 상자가 붙은 경우에는 약간 조질백자를 좀 더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와 자는 백자를 지칭하는 것은 확실한데 기명 앞에 그 재질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자완 뭐 그러면은 또 그 유자완 이런 식으로 해서 재질이 뭐 육이냐 그 백자나 백자이냐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뭐 은기냐 이런 거를 했을 때 그 다른 재질과 구분하기 위해서 사와 자를 좀 붙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게 사와 자가 각각 건조 방식이나 품질 차이를 반영한다고 보기는 아직까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의계 안에서 분명히 비슷한 용도로 사용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사접시, 어떤 것은 자접시 이렇게 같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와 자가 백자를 나타내는 거는 분명하지만 이 두 개 사이에 어떤 뭐 품질 차이가 있거나 용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자료를 좀 축적을 하면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같은 화환이라 할지라도 맡은 임무에 따라서 사용하는 백자의 종류와 수량이 달라지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의견을 살펴보았을 때 한두 가지 안료를 사용하는 화원일 경우와 병풍처럼 다양한 색을 칠해야 되는 경우로 구분해 본다면 그릇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보다는 수량이 많이 조절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반상기로 많이 사용했던 사발이나 접시, 뭐 보아, 종자를 기본으로 하되 화원의 구체적인 업무에 따라서 수량 차이는 확실하게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두 가지 색만 칠할 경우에는 뭐 한 5개 미만으로 지급을 한다면 만약에 병풍처럼 여러 가지 안료를 사용해야 될 경우에는 뭐 합치면 4, 50개 이상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량 차이가 좀 더 많이 나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다만 백자는 아니지만 단청 채색을 하는 화원에게는 그 원래는 백자 그 안료를 개어 쓰는 용도로 백자를 뭐 10개, 20개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걸 들고 작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작업의 편의상 소전판, 대전판처럼 나무판으로 된 것을 제공한 사례들이 좀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앉아서 병풍을 그리는 화원에게는 여러 개의 그 백자를 제공을 해서 팔레트용으로 썼다면 그 단청 채색을 하는 화원에게는 한 손 안에 하나로 그 된 것을 팔레트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작업 도구들이 상황에 따라서 좀 다양한 것들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 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한 선생님 답변에 대해서 박정민 교수님 다른 의견 또 더 있으신지요? 예, 그 자, 뭐 도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다른 연구자들도 계속 다른 어떤 자료들
축적하는 과정에 조금이나마 좀 선명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예,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백자, 조선시대 백자 그러면 주로 식기나 뭐 진설용, 연회용 그릇들을 생각하시지만 이렇게 화원의 일상 속에서 안료를 개거나 이렇게 분배하고 뭐 사용하기 위한 이런 새로운 용도로 쓰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었고, 또 이걸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쓰는지 이런 새로운 측면들이 이제 나온 것 같고, 또 그에 대해서 심지어 이제 지리를 과정을 통해서 뭐 심지어 뭐 안료의 액상화 정도까지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제는 그 공예사 연구가 그냥 그 공예품의 뭐 형식이라든가 재질 이 단계를 넘어서 좀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세린 선생님의 발표 17, 18세기 왕실 공역에 나타난 야장의 유형과 역할 발표에 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해 주실 분은 박진경 선생님이신데요. 선생님께서는 현재 고려 조선시대 금속공예를 주로 전공하고 계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동학농민혁명기념단의 그 학예연구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여말선초 이후에 동경의 장의적 용도와 의미, 혹은 조선시대 경장의 활동과 제작도구 같은 이런 그 논문들을 통해서 연구를 심화하고 계십니다. 박 선생님께서 오늘 개인적인 그 직장의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 현장에 참여하고 계시지 못한데요. 대신 동영상 녹화본으로 질의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7, 18세기 김세린 선생님의 왕실 공역에 나타난 야장의 유형과 역할에 대한 질의를 맡게 된 박진경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구리 거울인 동경에 관한 것으로, 사실 야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생경한 분야이기는 한데요. 지금 이전에 그래도 그 조선 문헌에서 동경을 만들었던 경장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서 이를 토대로 부족한 아마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토론문을 잠깐 보시면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구에서 미처 선생님께서 다루지 못했거나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한 5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그 야장이라는 연구 대상의 범위와 정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철로 만든 그 기물에 선생님께서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한 설명이 없으셔서 이 의계에 수록된 구체적인 근거와 내용이 있다면 선생님께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것으로 사실 조선시대 야장에 대한 유형이나 역할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이전 시기와의 비교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사실 문헌 기록이 조선에 비해서 부족하기는 하지만 관장으로서 이제 철장이 있어서 이 조선시대 야장과의 명칭 문제라든지 아니면 장인의 소속, 기술과 재료 등의 어떤 공통점이나 차이점, 이런 연관성에 대해서 선생님이 공부한 것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님이 19세기 도감 의계에 관련된 것을 이제 보시면서 사실 주장이랑 수철장이 같이 야장이랑 같이 활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야장은 단조만 진행했다고 해서 기물의 어떤 제작 공정상의 분업화 과정에 대한 걸로 추정을 하셨는데, 사실 주장의 경우는 철이 아니어도요. 청동이나 백동처럼 다양한 금속 기물을 제작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공예품의 종류에 따라서도 주장과 야장이 모두 필요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선생님이 첫 번째 표로서 그 경공장과 외공장에 대한 어떤 정리된 통계 표에 대한 질문인데요. 외공장과 같은 경우는 경상도가 120명이고 충청 및 전라도가 70명이고 나머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가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누락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생산지, 철광선에 대한 생산지인지 아니면 유통지와의 연결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고요. 경공장과 같은 경우는 특히 군기시에 130명으로 다른 성공감을 제외한 다른 것에서는 이제 4명에서 8명 정도 배치됐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집중 배치된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야장과 같은 경우는 군사 장비 제작과 같이 국한된 종류에 집중 배치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일개의 어떤 공예품의 구체적인 종류를 언급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번째는 승정원 일기에 관련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이 관청은 도감과 달리 사장을 차출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셨는데요. 승정원 일기의 다른 대목을 보시면 공조가 사장을 쓰고자 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다른 방안을 고민했던 내용도 있어서 관청의 경우 사장을 차출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의계를 통해서 야장의 소속과 장인의 유형을 고찰해서 사실은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체계 안에서 어떻게 장인이 운영이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주로 분석을 했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기술 도구라든지 아니면 제작 공정, 필요한 물품 등 다른 금속장인들과 비교해서 야장만의 특별한 차이점이나 특이한 점이 있으면 선생님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진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 5가지 질문해 주셨네요. 약간 개념, 범위, 정의, 또 제작 기술에 대한 어떤 전승 문제, 그리고 그 기록 관련 혹시 누락된 부분들, 그리고 추가로 좀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세린 선생님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세린입니다. 5가지 질문을 되게 꼼꼼하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추가로 좀 공부도 할 수 있고 저희 논문에 부족한 부분을 보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셔서 박진경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야장이 제작 기술과 전승 관계가 궁금하시고 그 다음에 범위와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논문에서 이 대장장이로 정의를 한 것 같은 경우에는 도감에서 대장장이 거기에 이제 철물을 위주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이제 기준으로 삼았고요. 민간에서도 주로 이제 대장장 임원경제지라든지 그러한 기타 문헌들을 통해 볼 때 야장이라는 것을 명시되어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대장장이를 지칭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야장 같은 경우에는 야장이라고도 되어 있지만 어떤 곳에는 이제 대장장이라고 한글로도 되어 있고 그 옆에 한자로도 명시되어 있는 그런 이제 작품들도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러한 기준을 통해서 왕실과 민간에서 모두 야장이 대장장이를 통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철제 기물로 제한한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왕실도감 공역에 대해서 이제만 하기 때문에 왕실도감에 항정을 한 거고요. 공역 의궤를 살펴보면은 주로 이제 야장에게 지급되는 거는 정철이라든지 그런 철물들이 지급되고요. 그 철물들 외에도 그 철을 다루는 여러 가지 집게라든지 아니면은 도관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함께 이제 망치 같은 것들, 그다음 벼름질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루 같은 것들이 함께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도감은 특수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분업화가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장색들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장색 내에서도 굉장히 세분화해서 분업시킨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감에 속하는 야장을 굳이 철물로 고정한 이유가 다른 걸 살펴보면 금장이라든지 은장이라든지 땜을 아예 만드는 한음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장이라든지 그러한 식으로 다른 재료를 만드는 장인들은 이제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정시켰고 실제로 야장이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저는 지금 이제
요즘 이제 시각에서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부품이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각양 철물이라든지 각양 장식 철물, 각양 모양 철물 식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따라서 도감에서는 이제 한정을 시켰고요. 민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산품 속도나 이러한 것들도 살펴보면은 유기나 이런 주물 유기를 담당하는 것들은 유기장을 담당하거나 아니면 유기점을 차리신 분들이 담당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다른 이제 민간 문헌에서도 살펴보면은 그러한 것들은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이나 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도 특수적으로 굉장히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전문 장인이 아니고는 어느 정도냐면 광산까지도, 철은 나중에 이제 민영 광산을 운영을 하기도 했었지만 은이나 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관여를 할 정도로 장인까지도 굉장히 세세하게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금과 은 같은 경우에는 더더구나 좀 그런 양상이 심화됐고요. 그리고 이제 임원경제지라든지 아니면은 오주서종 문장보고변이라든지 박물고변이라든지 그러한 문헌들을 찾아보면은 실제 금장, 은장들이 이를 다뤘다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다시 이제 전승 관련한 내용인데요. 저도 야장에 대해서는 많이 찾아봤었는데 실제로 의외로 야장이 고려시대까지는 많은 기록이 야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철장이라든지 아니면 생철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철을 가져와서 가공을 하는 생철장과 이를 재련하는 숙철장과 그 다음에 이를 주물로 만드는 주장 등과 같은 경우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서 분화가 되기도 되지만 야장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가 관장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모근제비나 이런 문헌들을 찾아보면은 노야장이라는 명칭으로 등장을 합니다. 가마와 그 다음에 쇠를 불려서 단조를 하는 단조질이 함께 이제 합쳐진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용어는 조선시대 초까지만 해도 왕실공역을 담당하는 장인의 명칭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려시대까지 그 노야장이라고 불렸던 것들이 조선시대에 와서도 세종실록이나 아니면 세조실록이나 이런 데 보면 왕실공역에 노야장이 참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경국대전 편찬을 되게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경국대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고려시대에 있었던 장인의 제도라든지 아니면 장인 분야가 상당히 많이 분화된 법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법전에서 야장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노야장이었었는데 노를 담당하는 이제 소로장이라든지 권로장이라든지 그게 분화가 되고 야장이 분화가 되어서 노야장에서 이제 불림과 이제 단조와 그 다음에 그런 금속 가공을 담당하는 야장과 그 다음에 가마와 이런 주물 뭐 용광로 같은 걸 담당하는 노장으로 분리가 되어서 전승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물을 담당한 주장에 관련된 말씀이셨는데요. 본 의궤에서는 제가 이제 17세기에서 18세기로 한정시켰기 때문에 이제 주장을 거의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실제 저희 사업에서 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야장이나 아니면은 주물 쇳물을 대는 주장 같은 경우에는 야장은 1300명이 넘고 이제 쇳물을 대는 장인 같은 경우에는 970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데이터가 잡혔습니다. 반면에 도감에서 주물을 담당하는 그 이제 한자가 다른 주장 같은 경우에는 21명, 그리고 이제 수출장 같은 경우는 거의 확인되지, 아예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이게 이제 선생님, 경국대전이나 아니면 당시 이제 17세기, 18세기에 통상적으로 타였던 전록통고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관장으로 주장과 수출장은 경공장으로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참여하지 않았을까 선생님께서 한번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도감에서는 이 사람이 뭐 상위원에서 입사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도감에서 이 사람이 열쇠 기술을 잘 가지고 있으면 쇠약장으로 이제 변경돼서 들어가는 등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역이 변경되는, 역할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17세기에서 18세기는 이들이 이제는 야장이나 아니면 주장으로 등장을 했다가 19세기 같은 경우에 아까 한혜선 선생님께서도 토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도감 자체는 굉장히 뭐 이제 축소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장인 장색 같은 경우에 굉장히 또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세분화가 되냐면은 마광장이라고 이제 광택을 내는 장인 같은 경우에는 그 재료에 따라서 두석 마광장, 정철 마광장이라고 해서 동학금을 광택을 내는 장인, 철을
훌륭한 광택을 내는 장인으로 나뉠 정도였습니다. 입사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은입사장과 입사장으로 나뉘어서 이제 그게 분화가 됐었는데요. 철 같은 경우에도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분화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는 대상 범위가 아니지만 연구를 할 때 보면은 주무를 담당하는 주장이 다시 전문화되어서 배치가 되고, 그다음 야장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아는 단조지를 해서 만든 방자질을 해서 만드는 그러한 철제 기물들을 담당했던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철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많기는 하지만 주장과 같이 대폭 증가하는 건 아니고 거의 나타나지 않아서 아마도 주장과 야장이, 그리고 또 하나가 쇳물을 대는 그 주장과 그리고 가마를 감당하는 노장,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분야의 축이 되어서 실제 이렇게 연결이 되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도감에서 다른 분야는 어떻게 보면 분업이라 할 수 있지만 금속을 제작하는 걸 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속을 가공하고 형태를 만들고 그거를 다시 광택을 내는 일련의 과정을 장인들이 하나하나 분업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 단계 더 이제 분화가 되고 협업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연구를 지금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법전에서 이제 경공장이나 외공장 소속과 관청, 그리고 이제 경상도에서는 120명, 이제 충청 전라도에서 70명 정도 되는데 왜 이제 경기 평안도 이쪽 같은 경우엔 그게 차이가 보이는지 이제 첫 번째 물어보셨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엔 군기시가 130명, 성공과관이 40명인데 거의 이제 군사장비에서 국한된 걸로 집중 배치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습니다. 첫 번째부터 지금 답변을 드리면 우선 경상도와 충청 전라도에도 철광석이 있었고 또 육로와 해류의 핵심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국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주로 이제 북쪽에 있는 경계선들, 평안도라든지 함경도를 생각을 하는데 남쪽 같은 경우에는 전라우수영이라든지 전라좌수영이라든지 경상좌수영, 경상우수영 등 해안과 관련된 이제 그런 국방 이제 군대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임진왜란 때도 이 경상도 쪽이랑 이쪽이 뚫렸기 때문에 한양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당시 원래는 여기에 그래서 원래도 많이 이제 그 야장들을 배치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안에 있는 전라도와 경상도와 이제 충청도 같은 경우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차령산맥 쪽, 그다음 보령 쪽 이쪽에 철광산들이 굉장히 분포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채굴도 해야 되고 야장이, 그리고 그 국방 이제 그 농기구라든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작도 해야 되고 관청에서 사용하는 일상용품들도 제작을 해야 된다가 각 우수영이나 관찰사에서 사용이 되는 이들도 이제 해군에다 비치를 해야 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모두, 그리고 이들이 해군만 하는 게 아니라 육군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강을 끼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철물들 등등 다른 데보다 굉장히 다양한 철물들을 제작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행정구역상으로도 지역이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충청도 공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러한 지역이 많은 편에 속해서 그 야장들이 배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이들 지역들, 특히 경상도 같이 지역도 많고 바다도 있고 그 다음에 광산도 있고 그 다음에 농기구도 제작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몰려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제 배치가 많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북쪽 같은 경우에는 철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분업화돼서, 그러니까 남쪽 같은 경우에는 야장이 주로 배치됐다면 북쪽 같은 경우에 연철장이라든지 수철장이라든지 야장이라든지 이렇게 분업화돼서 고루 배치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적게 배치되었다는 감을 느끼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기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군기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에서 제작되는 130명에서 성공한 40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군사력을 위해서 많이 배치를 한 것이 조선의 사실이고요. 그리고 조선 전기나 아니면 그 중기에도 군기시에서 배치하기도 했었지만 나중에는 훈련도감이라든지 총영청이라든지 수어청이라든지 어영청이라든지 이런 오군영에도 이제 군사 배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야장들을 심었는데 야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가 생각할 때 철제련만 담당했을 것으로 이제 많이 인식이 되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형태를 모두 만들다 보니까 이들이 군사 무기에 참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부터 살펴보면 기술이 뛰어난 야장을 이제 확보하는 게 우선이고 그 기술이 뛰어난 야장들을 보조할 야장들, 그 대를 이어야 되는 야장들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군대에서 포만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창도 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칼도 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전명패 같은 거, 그 다음에 목재 자루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모든 이제 장식물이라든지 아니면 칼날이라든지 많은 이제 것들을 한꺼번에 제작해야 되는 데다가 덧붙여서 이제 군수물자들, 철과 관련된 군수물자들도 함께 제작을 했어야 됐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인연이 배치가 됐고요.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임진왜란이 기점이 돼서 임진왜란 때 보급을 할 때 너무 이제 군기시에서 지방에서도 부족하고 군기시에서 너무 터지다 보니까 좀 이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각 군영에다가 장인을 배치하면서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군수물자 유통을 증강을 시키면서 야장을 배치도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승정원 얘기에서 인원 부족 시 이제 차출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선왕조실록이랑 승정원 얘기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상설 관청에서 사장을 차출할 수 없다기보다는 도관 같은 경우엔 부족하다 그러면 바로 이제 그 인원수를 파악해가지고 끌어들일 수 있었던 반면에 상설만 암문 같은 경우에 뭐 상위원에서 필요하다가 뭐 조정의 논의까지 거쳐가지고 차출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기본적으로 좀 까다로운 면이 있었고 허가까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청하고 논의를 거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훈련 등록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사장이라기보다는 훈련도감에 이제 소속된 장인을 이제 요청을 한 건데 이 장인들 훈련 등록에 기재된 장인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사장으로 그러니까 민간에서 활동을 하더라도 훈련도감에서 필요하면 징발을 했어야 됐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건의는 조선시대 17세기, 18세기 이후에 많이 등장하는 건의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선생님께서 이제 장인 유형 고찰과 관련해가지고 철기 생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기술이나 제작 공정이나 필요 물품 중에 좀 특이한 점이나 차별화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금속 관련 장인의 경우에 도관이나 거푸집 같은 경우 자체 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재료를 지급받기도 했었고, 근데 야장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찬릉이나 이런데 대형 공역을 담당하는 야장 같은 경우에 그 도가니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사홍원에서 그것을 제작해서 만들어달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과 어떻게 보면 도자기를 좀 별개로 생각을 했었는데 야장이 이제 사홍원에서 이 도가니를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이런 이제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들, 도감에서 요청한 내용들은 앞으로 이제 금속 그 제작 도구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한 도자기뿐 아니라 도자기 그런 것들을 또 이제 금속 공정에서 사용하는 그런 또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라 추후 이제 이거는 연구 과제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데이터의 통계에 치여서 놓쳤거나 주 보강해야겠다고 생각한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논문을 작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제 발표에 대한 정성스러운 질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박진경 선생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박진경 선생님 질의가 녹화본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 회신을 듣기는 어려워서 아마 한꺼번에 그 돌아올 답까지 같이 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철이라고 하는 가장 광범하고 보편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그 재료를 중심으로 해서 조선 왕실의 그 시기별로 담당하던 장인의 작업 분화와 혹은 협업, 또 역할의 겸업, 혹은 그들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그 동시에 맡았던 어떤 변경 사항들까지도 뭐 용어와 그리고 또 업무 분장의 그 차이 뭐 등등을 이것이 도감이냐 아문이냐에 따라 또 그 시간 절차까지도 챙겨가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재료가 갖는 공예사에서의 그 커다란 위치가 그 성격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 구현되고 그 풀어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 왕실과 민관 그리고 심지어 지역성의 문제까지 함께 다루어진 그런 발표와 질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다란 선생님 발표 19세기 발기에 기록된 보석 장신구 무역의 양상이라는 그 내용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맡아주신 이명은 선생님은 그 조선시대 복식사를 전공하시는 선생님입니다. 현재 복식사로 아주 특화되어 있는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 학예사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논저로는 창녕, 성씨, 성금묘, 출토, 복식, 고찰, 혹은 장서각 소장, 왕실발기의 주제 분류와 복식자료 고찰 같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그 이다란 선생님 발표와는 상당히 밀접한 그런 연구 분야에서 쭉 그 심화하고 계신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이명은 선생님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명은입니다. 현대 학문은 학제 간의 연구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가운데 왕실발기는 문학 콘텐츠가 중시되는 현대에서 학제 간의 연구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왕실발기에 기록된 복식을 연구한 바 있는 그 본 토론자는 이다란 선생님의 19세기 발기에 기록된 보석 장신구 무역의 양상이 복식과 밀접한 주제여서 대단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왕실발기는 돌아가신 김용숙 선생님이 저서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로는 궁중발기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이것을 토대로 한국복식 분야에서는 왕실발기에 기록된 복식 명칭의 쓰임새를 밝히고자 많은 연구가 이어왔습니다. 근래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장서각에 소장된 왕실발기들에 대한 해제 연구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연구의 폭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행 연구 중에서 김봉자 선생님께서 쓰신 역관의 대척무역 관계 발기 연구라는 논절을 통해서 부팀발기, 별부 상납발기 등 부팀발기류가 역관들을 통해서 청나라에서 수집한 그 물품의 내역이라는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다라 선생님의 연구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수입품 관련 발기에 기록된 보석과 장신구의 그 무역을 통한 유익 경로를 좀 더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밝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수입된 보석과 장신구의 실태를 밝히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그동안 발기에 기록된 물품에 집중하여 온 연구가 개별 발기의 특성과 작성 배경 등으로 확대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왕실 발기 연구의 방향성을 높였다고 생각이 되고 타 분야의 연구 발전에도 이바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앞으로의 그 복식사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생님의 그 연구가 특화된 이제까지의 그 연구와 달리 특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나 제안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의 연구에서 북경 내 보석 시장에서 내수용 장신구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서 고급 장신구가 제작된 사례를 통해서 조선의 역관이 무역하고자 했던 그런 장신구가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사례를 들어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토론자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역관을 통해 수입한 물품 내역을 기록한 그 부팀발기류에 기록된 물품은 숫자가 매우 방대합니다. 왕실에서 왜 이렇게 많은 수입을 했었어야 하는지, 그리고 보석 종류에 우리나라의 보석 생산 종류에 한계가 있었는지, 또 장신구 제작 기술력이 낮았는지 등등의 의문이 듭니다. 19세기 당시의 국가 정세와 왕실 재정 상태 등과 연계한 그런 무역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고 있었는지, 선생님께서 현재 그 연구가 아직 안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
지금까지 이 논문을 쓰시면서 이렇게 추가로 선생님께서 생각해 두신 것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와 관련된 그 후속 연구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기 원문을 바탕으로 수입된 보석 장신구나 그 재료의 종류와 특성을 밝히고자 하셨는데요. 부팀 발기류를 대상으로 선생님께서는 분석을 했기 때문에 품종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왕실 발기 전체에 기록된 그런 그 장신구 명칭이 파악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부팀 발기류로만은 선생님의 어떤 무역과 관련된 그런 의문점이 보충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제시한 수입품 중에 금강석 지환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다이아몬드라고 알고 있는 그런 보석입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것에는 그 금강석 반지가 지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외에 그 부팀 발기류가 아닌 그런 발기류에 보면 그 금강석이 그 도병에도 쓰여 있고 그 다음에 대전에도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완제품이 수입된 반면에 그 금강석 재료가 수입이 됐을 수도 있는 그런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괄적인 연구가 수반이 된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장인의 그런 역할도 좀 확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선생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다란 선생님 발표에 대한 아마 이 답을 해주실 수 있다면 상당히 보완이 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다란 선생님 답해 주시죠. 네, 임명원 선생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랫동안 왕실 발기로 많은 연구와 전시를 진행해 오신 임명원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저는 이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왕실에서 많은 양의 장신구를 수입한 현상,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문에도 썼지만 왕실 내에서 장신구에 조각을 한다거나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료를 얻을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옥이나 비취, 수정 같은 것 외에도 바다에서 자라는 산호나 진주 등의 소재들이 모두 조선에서 산출되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산출된다고 할지라도 과연 왕실에서 쓸 정도로 품질이 좋은 것이 있었는지도 확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입장에서 그 내부의 취향을 좀 만족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재들이 매매되고 또 장인층도 두터운 외국의 시장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을 무역하게 된 것이 아닐까 저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발표가 19세기에 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선 전기나 중기에는 또 다른 양상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 시기별로 장신구 수입과 제작의 맥락을 파악을 해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양이 수입된 것인지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주신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수입된 양은 많은데 모든 장신구가 당장에 쓸 수 있는 완제품 상태로 수입되었느냐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내에서 이 고급 재료를 얻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서 수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수입된 장신구 재료들을 다시 재가공하는 일은 분명히 조선 장인의 몫이었다고 보입니다. 발기에서도 확인이 되는데 놀이개 주체부랑 그 주체부들을 엮는 띠돈을 따로 수입한 것이나 유물 가운데 보면
떨잠의 위에 장식 그 보석들은 없고 떨잠의 바탕이 된 옥판만 확인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된 물품을 2차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조선 장인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측면에 대해서는 공예사나 복식사 등 관련 분야에서 상위원의 물품 관리 체계나 장인들의 협업 체계 등을 좀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별 품목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말씀처럼 제가 발기 전체를 본 것이고 그 품목들에 대해서는 아직 풀리지 않은 지점이 많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들은 다 연구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제 생각에 기존에 잘 사용되지 않던 그 재질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좀 더 고찰이 필요한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금강석이 좀 후기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금강석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다른 왕실 기록이나 복식 관련 식례에는 금강석 재질이 거의 등장하지 않다가 19세기의 그 역관 발기나 뭐 다른 그런 종류의 발기에서 몇 건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금강석이 19세기 중후반경에 등장한 거는 어쩌면 시기성을 반영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고대부터 금강석의 존재를 알고 사용하긴 했지만 청대 한 중기 이후부터 금강석을 과감하게 사용한 장신구가 다수 전합니다. 이 당시에 유럽의 영향으로 금강석이 황실로 수입되기도 했고 또 유리로 이 금강석을 모방한 사례가 생기면서 금강석 사용 자체가 좀 늘어났다고 보이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조선 왕실도 금강석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금강석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는 그냥 미흡하게나마 정리해 본 바이고 금강석 외에도 개별 보석의 특성에 관해서는 조선에 국한하지 않고 좀 더 넓은 시각에서 고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말씀해 주신 품목이나 재질의 문제는 다른 기회를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명헌 선생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다란 선생님 답에 대해서 이명헌 선생님께서 아마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논문이 그 19세기 발기에 이렇게 시대적으로 국한이 되었지만 발표 내용에서 보신 것처럼 이 보석과 장신구를 다루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주제를 확대할 수 있는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런 범위가 넓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께서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셨으니까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더 깊이 연구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결과물을 내주시면 저희 복식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행과 그다음에 그 복식사, 그다음에 보석 전문가 이런 다방면의 또 연구가가 연합해서 학제 간의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많은 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그 앞으로의 지속적인 연구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심지어 격려까지 해주셨네요. 도자기 같은 이렇게 단일 재료로 만들어지는 그 완성품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재료가 합쳐져서 하나의 장신구라든가 이런 게 완성되는 경우에 얼마나 많은 과정과 재료와 그리고 이런 수량과 또 여기에 사용자의 문제 모든 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김미라 선생님의 발표 18, 19세기 의궤에 보이는 음식 차림용 목재 반상의 쓰임과 형태 라는 그 발표에 대한 질의입니다. 오늘 질문해 주실 선생님은 조신혜 선생님이신데요. 선생님은 주로 근대기 그 공간과 가구 등을 중심으로 한 근대공예 전공자로 알려져 있고 현재는 그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한국 근대 궁궐 건축의 공간과 장식 특성 연구, 또 대한제국기 수입 기물의 특징과 의미 같은 이런 목재 가구라든가 이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쭉 해오고 계시거든요. 조신혜 선생님의 질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의 조신혜입니다. 김미라 선생님의 18, 19세기 의궤에서 보이는 음식 차림용 목재 반상의 쓰임과 형태에 대한 발표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김미라 선생님의 발표는 의궤의 기록을 종합하여 혼용되고 혼란했던 반과 상의 쓰임을 명확히 밝힌 유익한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자 선생님의 발표를 듣고 몇 가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반과 상의 용도를 반의 경우 음식을 직접 담아 상 위에 진상하는 용도, 음식을 운반하는 용도, 음식을 담은 그릇을 놓는 낮은 식탁으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상은 앞서 정리하신 반이나 무거운 놋쇠로 제작된 그릇을 올리는 다리의 높이가 반보다 높은 가구를 칭한다고 정리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반과 상의 쓰임에서 상 위에 반을 올린다고 해석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거로 언급하신 가래도감의궤의 김영질 부분의 기록, 풍정도감의궤의 소용 항목에 보이는 대소선상, 고족상과 더불어 각종 원반과 대사방반 등의 기록들은 의례에서 사용되는 반과 상의 종류와 수량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록으로는 상 위에 음식을 담은 반을 직접 올렸다는 쓰임법을 확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진하도나 진찬도 등의 기록화에서도 상 위에 직접 반을 올리는 것이 묘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에 대한 필자의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고족상, 저족상의 형태에 관한 부분입니다. 발표자께서는 정조 효의왕후 가래청 의궤에 흑칠 고족상 도식을 첨부를 하셨는데 19세기 진찬의궤의 기록을 확인을 하면 고족상과 저족상에 대한 기록이 다수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명칭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87년 정해 진찬의궤에서는 대왕 대비, 즉 행사의 주빈에게는 고족상을 진상하고 있고 그 아래 서열인 대전, 중궁정께는 주칠, 저족, 찬양 등으로 서열에 따라 고족상, 저족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견으로는 고족상, 저족상이 정조 효의왕후 가래청의궤의 도식처럼 특정 형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칠의 색상과 함께 신분을 구분하였던 요소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진찬의궤에 보이는 기명인 흑칠 조각 고족 대원반, 홍신 흑변 조각 고족 대원반처럼 특정 형태의 반에 신분에 따른 쓰임을 표현하기 위한 용어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발표자 선생님의 추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순조가 해경궁에게 진찬을 올린 행사 기록인 1809년의 기사 진표리 진찬의궤에는 화려한 채색으로 도식이 세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음식 차림용 가구로 반을 쓴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채색 그림에서는 음식 차림용 가구로 찬한상만이 확인이 됩니다. 기록과 도설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은 비단 기사 진표리 의궤에만 보이는 현상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기록과 도설 사이의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조신혜 선생님 질의에 대해 답을 듣겠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그 반과 상의 용도와 쓰임 부분을 제가 발표했는데,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반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주로 이제 소반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통칭하는데, 그런 것들을, 높은 테이블 위에다가 또 올려놨다라는 거에 대한 해석은 이전까지는, 그렇게 좀 집중해서 보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남아있는 반들을 보면, 제가 발표에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밥상으로 쓰기에는 너무 낮은 그런 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상판이 접시 형태로
그러니까 손 한 뼘이면 굉장히 작거든요. 그리고 실물을 보면은 훨씬 더 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분명히 제기는 아닌 형태, 그러한 반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그 위에다가 음식을 얹어서 앉아서 대접받기에는 너무나 작고 규모도 너무 낮은 용도에 전혀 맞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탁을 사용했다면, 특히 그 의계에서는 다른 그 일반 사가에서는 모르지만 의계 행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높은 상탁에는 그것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실제로 존재하는 그 반들을 보면 주칠과 흑칠로 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칠들은 상당히 그 고급칠 재료로서 일반 사가에서 사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런 칠들이 반에 그대로 사용된 그 궁중 소반 형태, 제가 아까 발표에서도 살짝 그런 작은 반들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아무래도 음식을 올려놓고 앉아서 먹었다기보다는 상탁 위에다가 얹어서 사용했다는 것에 훨씬 더 심증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소선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래연도처럼 이렇게 그 연회장이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동래연도는 그래도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서 참 다행스러운데, 거기에 나와 있는 높은 테이블, 거기에서 얹어졌을 그 소반에 대한 내용은 앞서 문헌 기록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주홍으로 된 반, 그러니까 소반, 외주홍으로 된 대반, 이런 것들을 대소선상에 올리는 음식을 담아서 대소선상에 놓는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본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것이 너무나 한정적인 몇 줄의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일반화시킨다는 건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그런 실마리를 통해서 의계에 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반들이 있어서 이것이 도대체 다 어디에 사용됐을까 하는 궁금증과 더불어 분류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러한 시도는 앞으로 우리가 반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분류를 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연구를 해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적상과 저적상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고적상은 말씀하신 대로 그 소반의 한 형태, 다리가 좀 높은 형태를 지칭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나전 고적 원상이라고 된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 고적을 표현하는 것이 여러 의미였던 것 같은데, 이 의계들을 쭉 살펴보면 고적상과 저적상을 분리해서 따로 설명을 해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테이블로 사용된, 아까 말씀드린 상탁 종류의 높은 사각형 테이블의 형태로 사용된 것이 곳곳에 드러나 있어서, 말씀하신 좀 낮으면서도 아주 낮지는 않고 한 30cm 이상 정도 되는 그러한 다리에도 고적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런 혼동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의계의 표현에서는 말하자면 즉각적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할,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적상과 저적상은 명확하게 명칭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테이블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해경궁 진펄이 진천의계에 관해서 말씀 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의계를 여러 번 봤지만 도식하고 안에 있는 내용이 아주 다른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찬안상이라고 되어 있으면 찬안상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도식에도 그 도면에 이제 설계도처럼 그려져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치도에 명확하게 찬안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반을 넣은 경우에는 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반.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진표리 진천의계만 분명히 반을 사용했는데 찬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림도 이런 테이블형만 그려져 있지 사실 소반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원행을묘 정리의계를 봐도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요 해경공에 관해서는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해경공에 관해서는 사실 세자 빈의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그 옥책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주칠의 상을 받는다든지 독특한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진상받은 건 소반이었지만, 그러니까 낮은 반이었지만 그림은 상을 그려서 좀 대우를 해드린 건 아닌가. 아주 말도 안 되는 추측일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이 진표리 의계 그리고 원행을묘 정리 의계 이런 곳에서만 그런 것이 나와서 해경공 씨에 관한 것만 나와서 그런 추론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원행을묘 정리 의계에 있는 그 봉수당 진찬도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기록에는 사실 안에만 붉은색이지 바깥은 검은색으로 돼 있다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근데 봉수당 진찬도 중앙박물관에 이제 소장돼 있고 곳곳에 좀 소장돼 있는 것들을 보면 전부 다 굉장히 높고 붉은색으로 온전히 칠해진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록하고 그림이 좀 다르게 표현된 예인데, 그래서 이 그 해경공 홍씨에 대한 기록은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간이 한없이 이야기를 서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래도 간단히 조신혜 선생님 혹시 의견 있으시면 추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에 대해서 김미라 선생님께서 이제 기록상의 형태 그리고 크기를 잘 분석하셔서 쓰임새 연구에 적용하신 부분이었다라는 점 잘 이해했습니다. 김미라 선생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추후 자료의 발굴과 심화된 연구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구혜인 선생님의 발표, 조선 후기 국장용 제기의 조선 과정과 성격에 대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실 선생님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에 계시는 김동근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은 특히 조선 후기 왕실의 흉내사를 전공하고 계시고요. 조선시대 흉내 연구의 현황과 과제라든가 조조위의 공간 및 설행에 대한 논의와 의의 같은 오늘 그 발표 주제와도 매우 밀접한 이런 왕실 의례와 관련된 연구를 쭉 해오셨어요. 선생님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김동근입니다. 예, 이 글은 조선 후기 왕실 흉내 가운데서도 이제 국장하고 관련해서 기물을 통해서 흉내의 의미와 과정을 살펴보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기물이 조성되는 과정과 흉에서 길로의 변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연구는 그간 국장과 관련한 연구 성과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것으로 왕실 의례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되면 물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존에 국역이 됐던 이제 국가전례서의 번역 오류를 바로잡아서 길기하고 이제 소기의 의미를 통해서 습 이전 단계에 있어서 망자에 대한 애통함을 표현하는 감정을 정확하게 고증했던 부분은 학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세부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2장에서 각각의 전, 상식, 달해, 재해, 찬물에 대한 서술을 하셨고 3장에서는 빈전과 혼전 제기를 이제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도 반우를 중심으로 전과 재가 나뉜다고 하셨고 흉내 절차 단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3장을 2개의 장으로 나누어서 서술하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조선 후기 정조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빈전도가무게하고 혼전도가무게를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이제 합본하게 되는데 빈소를 차리고 시신을 모시면서 전을 올리는 행위하고 또 신주를 모시고 제를 올리는 것의 의미는 크게는 다르지만 제기를 준비하고 제사를 올리는 행위면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찬물의 종류 및 의미, 절차에 따라서 전과 제를 구분하고 그에 따른 기물을 상세히 분석하는 이 글의 경우에는 3장의 내용처럼 빈전과 혼전의 내용을 혼용해서 서술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3장의 구성이 이제 빈전, 혼전, 제기, 조성 과정, 그 다음에 빈전, 혼전, 은제기, 종료, 성격, 혼전, 유주제기, 종료와 성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의 승하 이후에 발인 때까지 행해졌던 각각의 전에 대한 내용과 기물 조성 과정 및 성격, 그리고 반후 이후에 담제까지 행해졌던 각종 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부묘 이후에 전환되는 내용으로 흉내 절차 흐름대로 그냥 서술이 돼야
연구자의 시각에서도 이해가 좀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장 과정에서 이제 명정이나 복식류 등에서는 절차 끝난 뒤에 무덤이나 이제 빈전 뒤 정결한 곳에 매안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불에 태우기도 했었는데요. 제기의 경우에도 그 절차가 끝난 다음에 매안했던 경우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세 번째로 이제 정조대 들어와서 지금 정조대의 그 국장도가 의궤랑 이 의궤들을 보셨으니까 이게 그 합본된 거를 보셔서 더 그러신 것 같은데 실제 조선 후기 내내 이 두 도감은 별도로 빈전과 혼전 도감이 별도로 설치돼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합본하게 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의식의 차이는 크지만 작업 방식이나 준비 과정이 거의 동일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에 그 지금 선생님께서 보셨던 정조 국장도감 의궤, 빈전 혼전도감 의궤 이전에 각각의 의궤가 별도로 제작되었을 당시의 의궤를 확인해 보신다면 빈전에서 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성했던 기명하고 혼전에서 그 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조성했던 기명이 분명하게 구별이 돼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페이지가 자료집이 이제 합쳐지면서 페이지가 좀 달라졌는데요. 17쪽 세 번째 문단이 아니고 105쪽의 여섯 번째 줄입니다. 105쪽 여섯 번째 줄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쓰신 부분을 제가 좀 인용했는데, 일의 효율성으로 보면 이제 국장도감 의궤에서 부묘할 때의 제기들이 미리 조성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도 있겠죠. 효율적이고.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러지 않았던 이유로 어떤 현실적인 이유, 보관상의 이유, 뭐 이런 걸 드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아래 한 문단 이제 넘어가서 화살표 해놨는데요. 의뢰에 있어서 의식이나 절차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의 효율성은 좀 부수적인 문제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묘할 때의 제기를 국장도감에서 조성하지 않은 이유는 흉에서 길로 넘어가기 전의 단계에서 그러니까 애도의 기간 중에 길한 물건을 만들 수 없기 때문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왕실 의뢰 연구자들 가운데서도 조선 전기에 비해서 조선 후기 의뢰가 간소화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는데 또 이 근거로 주로 많이 드는 게 영조대에 이제 사치풍조를 없애고 불필요한 의뢰를 없애거나 비용과 수량을 줄이는 그 유능 발표한 데서 찾곤 합니다. 그러나 이 유능을 반포한 이후에 실제로 찾아보면 국가전례서의 의저를 상세히 살펴보면 절차가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래에 비추어 봐서 현재 쓸모없거나 의미가 퇴색된 경우에는 없애기도 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그게 더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번거롭다 하더라도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의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선생님 이 글하고 크게 관련은 없는 부분이라 좀 넘어가겠고요. 여섯 번째는 이제 상식을 위해서 조성된 은제기들이 흉내가 맞춰진 뒤에 어디로 이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의문입니다. 이게 발표자 선생님께서 발표문 작성하시면서 중간에 저한테 또 질문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은 확신은 안 들지만 대략적으로 좀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다만 은을 내야 했던 왕실로 선생님은 귀속시키지 않았을까 하셨는데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 선생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의궤의 물목 관련 기록은 철저한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데 이제 용안질이 아니라 내야질의 기록이 된 거라면 별도의 기록이 없는 이상 다시 귀속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시립질에서 사용 후 남은 것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일일이 뭐 줄을 달아서 기록하고 그 양이 얼마인지도 추후에 기록을 남기게 되는데 그리고 자전에서 흉내뿐 아니라 가래의 경우에도 의식을 위해서 여러 물품을 보내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남은 것 또는 뭐 여기처럼 은제기와 같이 다시 활용 가능한 물명의 경우에도 다시 돌려받지 않고 그러니까 호조에 환속시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저한테 질문해 주셨던 부분을 제가 다시 공을 돌려서 선생님의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상세하고 또 조금 재고해야 될 부분들까지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구혜인 선생님 지금 독일에 계시지만 그 줌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선생님 지금 연결할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김 선생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혹시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네. 선생님 좋은 질문을 준비해 주신 김동훈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역사 분야의 조선시대 왕실 의뢰 연구자로서 그 많은 의궤들을 분석하고 구역하시는 과정에서 그 왕실 공유품 관련 문헌 사료들을 보셨기 때문에 저희 발표를 융복합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시고 또 예리한 질문과 조언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3장의 목차 구성에 대해서 새로운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목차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3장에 이제 많은 내용이 들어가게 되어서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냥 5장으로 구성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3장의 내용이 좀 두터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 의례상으로 보면은 빈전, 혼전의 의례가 엄연하게 다른 어떤 그 단계로 넘어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빈전에서 사용되었던 응기들이 그대로 또 혼전에서 사용되는 그런 경우를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의기에서 혼전제기라고 명칭한 것은 혼전제기의 전체가 아니라 혼전제기 중에서도 새롭게 주성한 그 이준래 작가 쓴 주기를 혼전제기라고 명칭했고, 그 매일매일 올려지는 조석상식과 주달에 사용되는 그 혼전에 사용되는 제기들은 빈전에서 사용되는 제기들이 그대로 또 이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례의 절차상으로 빈전, 혼전 이렇게 나누기가 좀 어렵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하나의 장에 묶어두게 되었는데요. 대신에 부묘도감에서 제작하는 종묘제기들 같은 경우는 사장으로 별도로 분리해 그 구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빈전과 혼전의 그 내용의 결이 조금 더 그 글 내용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구분될 수 있도록, 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구성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흥미로운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왕실 의례에서, 특히 흉내에서 그 의물들을 그 국장 절차 과정에서 매한하거나 혹은 불태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기에도 해당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질문 주셨는데요. 네, 그 의례에서 정성껏 제작한 그 물품, 의물들을 불태우거나 매납하는 식으로 없앤다라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면서 현재 그런 유물들은 당연히 현재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학계에서는 이렇게 사라진 그러니까 매한되거나 불탄 유물들의 관한 연구가 당연히 좀 진척되지 않고 주목받지 못한 주제이지만 공예사에서 없어진 이런 공예품에 대한 것도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명정이나 복식처럼 매한하거나 혹은 불태우는 경우를 제기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간혹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제기가 제한 공간이나 생활 건물지에서 출토되는 사례가 일부 확인되기는 합니다. 그것이 국장 절차 중에서 어떤 의례의 절차로서 매한되었다고는 보기는 어렵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종묘 앞 도랑에서 조선 전기에 제작된 것으로 여겨지는 이 준이 광주리에 담겨서 출토된 사례가 있었고요. 또 국가 제사 공간 중에서 악해독, 그 중사 제사를 지낸 양산 가야진사에서 분청사기 희준 등이 이제 그 파편이 출토되었는데 그런 제기들에서 그 타격을 일부러 깨뜨려서 그 매한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한 공간은 아니지만 종로 청진골, 피막골 건물터에서 작을 비롯한 청동 제기들이 한꺼번에 출토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일부러 절차상 매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왜 이런 제기들이 출토된 건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이제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빈전 제기를 보기 위해서는 정조도감 이전에 정조국장 관련 의계 이전에 합본되기 이전의 거를 보는 게 좋겠다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빈전 제기 같은 경우는 은기를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그러니까 은기가 분명하게 의계상으로는 드러나 있긴 하지만 제기를 조성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 은기의 기종이 전체를 다 아우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과연 다른 그 찬물이나 그런 것들은 어디에 담았을까? 그것을 조금 더 제가 파보려고 이제 드러내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소기와 길기의 존재를
빈전제기에서 그 소기의 존재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종묘제기와 가장 다른 성격이면서도 빈전제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그 빈전제기의 그 빈전도감 의궤가 별도로 제작되었을 때의 상황을 더 면밀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에서도 네, 여러 가지 측면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이 중에서 저희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는 과정에 선생님께서 흉에서 길로 넘어가기 전의 단계에 애도 기간 중에 이런 그 부묘제기를 미리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부묘에 임박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역시 저도 계속 저의 그 발표 내용에서 흉에서 길로 가는 그 연속적인 과정 속에서 이 음식이 바뀌고 재물이 차례대로 그거와 이렇게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드렸던 저의 논지와 저도 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과정에서 상당히 흥미롭게 본 것은 흉내 과정 중에서 혼전제기 때 왜 찬기는 그대로 두면서 주기가 먼저 바뀌었을까? 네, 이것은 상당히 이제 술이 가지는, 제주가 가지는 어떤 특별한 의미하고도 관계가 됐을 것이고, 찬기는 가장 마지막에 바꾸는 어떤 제기를 남겨두고, 주기는 그보단 앞서서 그 길내에 임할 때에 길내로 가기 위한 그 그 변화의 그 제기로서는 가장 그 첫 변화를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그 단계적인 변화를 중에서 주기가 바뀌어진 그런 거는 또 앞으로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유능과 그리고 의절이 서로 상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저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왕실 의례기 그리고 제기 연구를 하면서 이 문헌 사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면밀히 검토하면서 연구를 계속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동근 선생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조금 하실 얘기가 아주 짧게라도 있으실지요? 아니, 보충할 얘기는 없고요. 선생님께서 충분히 또 사전에 미리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뭐 자료도 교환하고 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정해진 약속에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그 물질문화 연구팀이 지난 3년간 상당한 그 자료를 축적해 왔는데, 아마 들으시기에도 완전 상당히 새로운 6개의 주제와 그리고 아주 심화된 6분의 질의가 이어지면서 이게 합쳐진다면 아주 좋은, 아주 상세하고 그리고 새롭고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공예사적 연구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연구자들께서 좋은 논문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이기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강의 그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유튜브를 통해서 두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대신 답글로 저희 연구팀의 발표자들께서 특히 이제 한혜선 선생님, 이다란 선생님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상세한 질문,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시부터 5시 남짓까지 이어진 4시간 동안에 장거리 달리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예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생활과 역사의 모든 순간들을 실은 다 반영하고 있는 아주 민감하면서도 그리고 종합적인, 복합적인 이런 하나의 그 연구의 분야인데, 그리고 또 어떤 것과도 연결되지 않은 게 없는 아주 광범한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조선시대라고 하는 좁은 영역이긴 하지만 또 방대한 자료가 남아 있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연구할 것을 여러분과
여러분께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행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